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운영하는 개발자 양성 과정인 우한 테크코스에서 코치 역할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기도 하고 강의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도 직접 개발하고 있어요. 오늘의 세미나는 이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경험했던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 즉 이제 ATDD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세미나에서 다루지 않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TDD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큐컴버나 JBeave와 같은 BDD 도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이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마이크로 서비스나 멀티모듈 환경에서의 ATDD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ATDD를 하면 무조건 좋으니까 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ATDD가 이제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이런 게 있다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방식으로도 개발을 해 나가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이제 제 이번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ATDD 필승 전략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필승 전략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대신 이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 빼면은 이야기 안 할 거면 무슨 내용으로 세미나를 할 건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인스테스트를 접하게 된 계기로 시작을 해서 ATDD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개발 관점의 ATDD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인수 테스트를 접하게 됐는지를 소개를 하면서 세미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TDD나 인수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지금 테크코스 개발팀에 오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팀에 오니까 되게 새로운 개발 문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페어 프로그래밍도 있었고, 이제 테스트를 이제 적극 권장하는 문화, 그리고 인스 테스트 작성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했고요. 초반에 CU랑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 많이 했죠.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좋았던 점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팀에 와서 기술적으로 처음 접해봤던 게 이제 코틀린이라든지 JPA라든지 이런 거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빠르게 익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페어 프로그래밍을 매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개발할 때는 이제 미리 작성되어 있던 테스트 코드들과 함께 개발을 해 나갔습니다. 이게 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테스트 코드들이. 이제 보통 점심 먹고 약간 졸릴 때쯤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약간 노곤노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테스트 코드는 이제 졸지 않고 제가 이상한 길로 가지 않나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테스트 코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인스테스트가 가장 이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아마 인스테스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스테스트는 그 사용자 스토리, 그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는 이제 E2E 테스트예요. 이 인스테스트에서 저는 되게 좋은 점을 많이 느꼈었는데,
우선 배포 없이 바로 이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작성되었던 인수 테스트들을 통해서 도메인 정보와 비즈니스 플로우 같은 그런 이 도메인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이제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테스트 하나씩 실행시키면서 아 이건 이런 기능이구나 이러면서 알아갔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게 또 개발 관점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만약에 인수 테스트 없이 개발을 했다면 구현한 기능을 로컬이라든지 개발 환경에 배포를 해서 이제 기능을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뭐 스웨거라든지 아니면 화면을 이제 다 만들어서 수동 테스트로 직접 했어야 됐는데 이 인수 테스트를 같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100% 하지 않아도 바로 테스트를 돌리면서 이제 대부분 기능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동 테스트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게 또 인수 테스트를 이제 보면은 그 제가 잊고 있던 스펙들도 같이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배포 없이 기능 검증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원래 로컬이라 하더라도 뭐 길게는 뭐 몇 분씩 걸리는 그런 환경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테스트로 이렇게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던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은 제가 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이제 비결들이었는데 이 이제 문화들의 공통점이 전부 빠른 피드백을 주는데 빠른 피드백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였었어요. 특히 테스트가 이제 큰 몫을 했죠. 되게 든든한 지원군처럼 제가 개발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 네. 온29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조금 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받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페어 프로그래밍,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페어 프로그래밍도 있고 테스트 코드 리뷰를 하면서 이제 다른 팀원들에게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개발 환경이라든지 로컬에 혹은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를 해서 그런 수동 테스트를 하면서 또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출시를 해서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개발 관점에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 테스트가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테스트 주도 개발은 빠른 피드백을 받기에 좀 좋았던 개발 방법론인 것 같아요. 이 TDD 테스트 주도 개발 다들 이제 들어보셨죠? 네, 아마 실무에서 많이 적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시는 경험도 많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테스트 주도 개발로 배우는 객체 지향 설계와 실천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된 테스트나 이런 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테스트를 작성하는 이 자체를 설계 활동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검증의 역할로 테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왔다면 이제 TDD를 하면서 테스트를 만들 때 이 설계의 활동으로 이제 테스트를 사용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설계 품질을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물론 이제 TDD를 이제 할 때 테스트를 짠다고 해서 설계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물론 테스트를 짤 때 앞서 설계를 하고 이제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테스트를 작성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이제 좋았던 TDD이더라도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테스트 코드도 그렇고 이제 TDD도 그렇고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 좀 막막하기도 하고 혹시 그런 분들 없으셨나요? TDD 학습하시고 뭐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약간 좀 막막하셨다든지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감정을 느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먼저 설계를 하고 테스트를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프로덕션 코드를 먼저 짜고 있고
아 맞아, 이게 테스트 코드 먼저 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도메인 설계부터 착착착 하고 체크리스트 짝짝짝 만들어 가고 막 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제 그때 저처럼 이제 경험이 조금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레거시 테스트는 더 막막할 거예요. 이게 코드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기도 하고, 그쵸, 불필요한 코드 로직도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각 단위들이 잘 통합이 되는지도 조금, 어, 의문이 들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인수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이 TDD 사이클로 가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쉬웠던 점을 이제 채워주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기 전에 뭐 TDD를 하든 인수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해서 전체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인수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좋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그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관리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걸 작성을 해놓고 이제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두고 테스트를 작성하셨나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는 이슈를 딸 때 이슈에다가 그 인수 테스트가 지켜야 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그 인수 조건들을 이제 적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인수 테스트를 개발해 나가는 순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인수 테스트 기반으로 개발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인수 테스트의 장점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뚜렷한 것들이 생겨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그 처음 인수 테스트와 ATDD를 접하고 좋았다고 느꼈던 점들, 느낀 점들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ATDD라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사실 ATDD라는 얘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TDD랑 무슨 관계인지 내가 예전에 들어봤을 때 BDD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셔서 그럼 BDD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얘기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ATDD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용어를 정리하기 앞서서 이 용어의 지옥에 빠지면 사실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용어를 학습하기보다는 이 개념, 이 용어가 가리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승태님, TDD 책 보고 따라 했는데 막상 혼자 해보려고 하면은 사실 많이 어렵죠. 맞습니다. 네. 먼저 그 TDD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TDD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테스트의 역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의 테스트의 용도는 그 검증의 용도, 내가 구현했던 내용을 구현한 다음에 검증의 용도로 테스트를 이제 사용을 했다면 TDD에서는 내가 구현할 내용을 구현할 내용의 요구 사항을 명세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우리 우테코 크루 중에 그 건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같이 TDD에 대한 회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TDD를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테스트를 하는 행위는 뭔가 이 하루를 끝내고 그 지나왔던 일들을 이제 일기를 쓰는 거라고 한다면 TDD에서의 테스트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작성하는 투두리스트랑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낀 점을 얘기를 해서 그 부분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저도 약간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TDD에서 얘기해봤고 이제 BDD. 그러면 BDD랑 ATDD랑 뭔 차이인가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볼 때 먼저 BDD랑 TDD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DD는 그 TDD의 T, 테스트를 behavior로 이제 대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BDD는 TDD를 조금 더 잘하고 잘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라고 해요. TDD에서는 테스트를 TDD에서의 테스트는 원래 명세를 의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게 테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검증을 위한 이제 검증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약간 잘못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행위라는 용어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BDD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제 이 테스트를 행위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그 특징들이 생기는데 테스트를 정의할 때 이제 given when then이라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기도 하고 행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 바깥쪽 outside에서 inside로 이제 TDD를 해나가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모키토 TDD라고 하고 이제 outside in TDD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BDD의 특징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ATDD로 왔는데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TDD와 BDD 이제를 기반으로 제가 ATDD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TDD의 T 그리고 BDD의 B처럼 ATDD는 그 요구사항에 명세하는 방법을 AT 인수 테스트라는 방법으로 이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명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BDD랑 그 비교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BDD가 기본 웬덴이라는 형식으로 그 테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인수 테스트를 작성할 때도 그 기본 웬덴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ATDD는 TDD처럼 이렇게 개발하고만 관련 있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원래 ATDD는 이제 나중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 린 에자일과 관련된 그런 개발 방법론이 그래서 기획, 개발, QA 이런 여러 직군들이 같이 이제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발 방법론이에요. 이게 뭐 무슨 소린가 갑자기 뭐 나 ATDD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에자일이 왜 나오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용어에서 나왔다 이거를 이제 잠깐 설계해 드리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인수 조건을 다 함께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직군들과 함께 공통의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이 인수 테스트를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그럼 왜 다른 직군들이랑 같이 인수 조건을, 인수 테스트를 만드냐, 뭐 이런 요구사항을 맞추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바로 잡고 안 가면 나중에 기획은 기획대로 한 다음에 개발로 넘어가고, 개발자는 개발한 다음에 QA로 넘어가면은, 처음부터 다른 이해를 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다가,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해서 기획자한테 아니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맞나요? 하면은 기획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이런 경우도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테스트 QA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검증을 하다가 개발 쪽에 이제 연락이 와서 이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개발이 이거 원래 이거 맞는데 이러면서 조금 혼돈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추가로 들고 그다음에 추가로 드는 개발 리소스 혹은 뭐 QA 리소스도 다시 또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애초에 처음에 정의할 때부터 바로 잡고 시작을 하자 이런 이제 맥락에서 ATDD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포스 개발론에서 뭐 포스가 꼭 아니더라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사실 TDD보다는 ATDD 프로세스는 엄청 복잡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시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다 다룰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개발과 관련된 부분만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든 아마 그 다른 뭐 기획부터 뭐 사용자 스토리부터 인수 조건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클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자료가 많이 없긴 할 텐데 그래도 이 사이클을 소개해주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인수 테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 이쪽 부분,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ATDD 사이클에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ATDD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제 제가 소개를 중점적으로 드릴 부분은 이 인수 조건 정의 그리고 인수 테스트 작성 그리고 그 다음에 기능 구현이에요. 인수 테스트를 이용해서 기능 구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인수 테스트는 인수 테스트가 성공하는 조건들을 이제 인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계로 진행을 해 나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수강 신청하는 서비스일 때 수강 정원이 다 차가지고 이제 후보자가 취소자가 나오면 그 다음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수강 대기 신청을 한다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로 한번 프로세스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인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수 조건은 인수 테스트가 충족해야 되는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 기분엔된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수 조건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참고로 기분은 사전 조건 그리고 when은 내가 행하고자 하는 행위 그 다음에 then은 그 행위로 인한 그 결과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인수 조건을 만들면 인수 조건을 바탕으로 인수 테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인수 테스트를 만들 때 중요한 점은 실제 요청하고 실제 응답을 받는 환경과 유사하게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그 코드 중에 이제 일부분을 잠깐 가져왔는데 이제 대기 신청하는 인수 테스트일 때 기본 부분에 먼저 when 부분에 대기 등록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수강 대기 등록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본에서 미리 준비하는 이런 순서로 인수 테스트를 작성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면은 이 인수 테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기능 구현을 해야겠죠. 이때는 이제 TDD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이 ATDD에 대한 소개였는데 좀 번거로우신 것 같나요? 어떠신가요? 이거 혹시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니 개발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피드백 주기가 짧아질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그런 부분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TDD 앞에 한 단계 추가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개발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렇게 보는 게 아주 이해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개념 정의를 어떤 개념을 정리해드리면 좋을지 아니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이따가 Q&A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맞아요. 이게 개인이 그 프로젝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나부터 이게 진짜 좋은지를 이제 느껴야 되고 이게 좋다라는 확신이 생겨도 이 팀 코드에 이제 반영을 하려면은 또 팀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Q&A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 인수 테스트 그리고 ATDD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봤는데 이어서
인수 테스트라는 용어를 잠깐 소개하고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고민했던 부분을 이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ATDD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수 테스트를 이제 어떻게 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유지 보수할 건지. 지금 이제 우연히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분을 그 애매하게 엮인 기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고 아까까지도 이제 사실 페어 프로그램 같이 하다가 왔는데 이 기분 부분을 이제 구현하다가 한번 다시 얻고 다시 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조금 풀기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이 관련된 부분도 이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인수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경험을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인수 테스트라는 말에서 인수는 물건을 받는다라는 그 인수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인수받을 때, 즉 이제 인수받을 때 그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바로 인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 테스트에서 체크하는 항목들이 인수 조건이 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인수 조건을 충족하는 테스트가 인수 테스트. 그래서 먼저 개발을 할 때는 이 인수 조건부터 만들면서 시작을 합니다. 인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사용자 스토리 요구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용자 스토리는 이제 요구사항은 사용자 스토리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지금 예시로 나오는 게 이 사용자 스토리 형식의 예시예요. 이게 이제 누가, 왜, 무엇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작성을 한 예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구사항이나 사용자 스토리까지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인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 조건을 표현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웬된 형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엔드-투-엔드 테스트가 결국은 됩니다. 네, 엔드-투-엔드 테스트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인수 조건을 작성할 때는 when 구문을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결과를 then 구문에서 그리고 이 when과 then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분에서 마련하시면 조금 더 작성하는데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게 아까 예시가 이 요구사항이거든요. 강사는 강의료를 환불해주기 위해서 수강생의 수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분 엔드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when에서 수강 취소 요청을 강사는 그 특정 수강생의 수강 상태를 이제 취소 요청하고 그 결과로 취소 상태가 된 다음에 이게 결제 취소를 위해서 환불을 위해서 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래서 된 구문에서 환불되는 것까지 확인하는 순서로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 이슈를 만들 때 이 사용자 스토리 혹은 이 인수 조건을 같이 해당 이슈에다가 남겨놓고 이거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나가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인수 조건을 만들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들 때 인수 조건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 혹은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이 이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수 조건을 만들었으면 이거에 맞는 인수 테스트를 만들어 봐야겠죠. 또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보기 전에 인수 테스트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보미님께서 이제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인수 테스트는 이제 결국 생각을 해보면 인수 받을 때 하는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인수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게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구현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정확하게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사용자 관점에서 잘 동작하는지가 더 이제 궁금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 인수 테스트는 이 사용자 스토리 관점에서 기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블랙박스 테스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사용자 레벨로 그 엔드-투-엔드 테스트, 뭐 이런 테스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UI 레벨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UI를 이제 테스트에 포함을 하려면 사실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 UI 자체가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변동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UI를 테스트에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 테스트는 사실 깨지기 쉬운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UI는 좀 자주 바뀌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할 때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UI를 포함해서 인스 테스트를 만든다? 이거 너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 UI 레벨이 아닌 API 레벨에서부터 인스 테스트를 작성해 나갑니다. 이 인스 테스트를 작성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겠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 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이 서버 쪽을 구축하는 도구, 그리고 이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테스트 클라이언트 도구,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 환경을 구축하는 서버 쪽을 보면은 저희 팀에서는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테스트 클래스 상단에 붙여주면은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 스프링 부트 테스트의 설정이 된 채로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스프링 부트 테스트 애노테이션을 왜 붙여주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구축을 해주는데 어떤 게 있냐? 조금 알아보면은 먼저 스프링 익스텐션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을 통해서 스프링 테스트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준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스프링 부트 테스트 컨텍스트 부트 스트래퍼라는 설정도 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스프링 부트 컨피그레이션을 자동으로 검색을 해주고요. 그리고 웹 인바이러먼트라는 모드도 지원을 해줍니다. 내부에서. 네, 여기서 웹 인바이러먼트라는 설정이 중요한데, 이 테스트 환경에서 웹 서버 환경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설정입니다. 코드가 조금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이시면 저희가 사전에 발표 자료를 미리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웹 인바이러먼트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통합 테스트라든지 이런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작성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웹 인바이러먼트 설정에는 총 4가지 설정이 있는데, 네, 지금 포비께서 말씀을 해줬고요. 네, 다시 이제 이어서 해보면 웹 인바이러먼트 설정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팀에서는 랜덤 포트라는 설정으로 이 웹 인바이러먼트를 설정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웹 환경과 유사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랜덤 포트를 사용을 했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설정이 4가지가 있겠잖아요. 이 중에 랜덤 포트와 디파인 포트의 경우에는 실제 웹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웹 환경 거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뭐 톰캣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플럭스를 쓰는 환경에서는 이제 네티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웹으로 요청을 받고 응답을 주는 그런 서버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 포트랑 디파인 포트를 사용하면은 이런 톰캣을 직접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목이라는 설정을 하면은 모킹된 웹 환경을 이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랜덤 포트라는 설정으로 하고 있고,
이 테스트 객체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객체는 이제 아까 제가 설정을 했던 그런 서버에 요청을 보내기 위한 테스트 클라이언트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MVC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 혹은 뭐 레스터 숄더와 같은 그런 객체가 있습니다. 아마 이 테스트 클래스의 객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팀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객체는 레스터 숄드라는 테스트 객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객체를 사용하면은 실제 웹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통캣이죠. 통캣에 직접 실제로 요청하는 것처럼 이제 요청이 가고 응답을 받으면서 그 인수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레스터 숄드를 이제 중점적으로 MVC와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떤 객체를 쓰는 게 조금 더 좋은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MVC를 사용을 하면은 아까 이제 웹 인바이러먼트 설정 중에 목인 상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객체예요. 물론 뭐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실제 환경에서 실제 웹 서버를 띄워서 그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더 이제 빠른 테스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실제 요청을 보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모킹된 웹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이 URL 패스를 통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있는 뭐 컨트롤러라든지 인터셉터 같은 그런 이제 빈들 중에 해당 URL 패스에 이제 딱 맞는 그런 빈을 찾아서 동작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내부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더 빠르고 좋은 것도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인스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때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레스터 숄더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도 되게 많이 이제 알아봤었는데, 이거는 사실 웹플럭스가 있는 그 패키지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동작을 해보면 통캣이 뜨는 게 아니라 네티가 뜨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 대신 이제 레스터 숄더를 사용하게 됐고, 사실 이 각 객체 중에 어떤 걸 사용하든 간에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환경에서 만약에 적용을 고려하신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신의 그런 서비스에 좀 적합한 그런 객체를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랜덤 포트와 레스터 숄더의 환경에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목 환경과 그 목 MVC도 되게 빠르다는 장점도 있고, 그 테스트의 이제 격리 관점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 테스트 예시를 이제 잠깐 가져와 보면, 이 테스트 클래스에 그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노테이션을 붙이고 랜덤 포트라는 설정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레스터 숄더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랜덤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스트마다 그 동작할 때마다 포트 번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포트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 로컬 서버 포트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그 포트 번호를 이제 주입받고 이거를 레스터 숄더에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요청을 보낼 때 이 레스터 숄더 객체를 이용해서 그 테스트 환경에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만들면 이제 인수 테스트들이 이제 좀 쌓이거든요. 이 방식대로만 해도.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만들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했던 고민은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초기화할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테스트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초기화할 수 있을까요? 혹시 뭐 떠오르시는 부분 있으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그렇죠. 연희님 그 차이를 이제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는 것도 적합한 테스트 환경에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백도어 API를 만드는. 네. API 자체로 그런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짜 데이터 SQL을 사용합니다. 네, 이것도 방법이죠.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쿼리로 이제 설정할 수 있고, 포비도 SQL 파일로 초기화하는 방법, 네, 픽스처 사용, 이것도 좋고, 인메모리 DB, DB API 워킹에 플라이 마이그레이션,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네요. 레파지토리 워킹도 또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레파지토리 이 부분을 활용해서 데이터 초기화하면 어떨까? 이제 바로 떠올릴 수 있죠.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쿼리를 바로 날려서 초기화를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손쉽게 구축이 가능하죠. 근데 레파지토리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내부 구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의존하게 됩니다. 테스트. 그래서 만약에 조금 리팩토링을 조금만 하게 되더라도 이 인수 테스트가 이제 쉽게 깨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효성 검사 로직을 안 탄 상태에서 이제 쿼리를 날리거나 그 레파지토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초기화된 값이 유효한지를 보장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비즈니스 규칙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면 실제 프로덕션 코드에서 사용하는 그 모델들과 테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데이터가 따로 노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유효성 로직을 이제 타겟금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같이 이용해서 테스트 초기화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내부 구현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라서 리팩토링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인스 테스트들이 이제 조금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아까 어떤 분이 API 호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실제 요청을 보내듯이 이 API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해주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테스트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레파지토리를 이용한다든지 그 쿼리를 바로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깨지기 쉬운 테스트를 만들기에 조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만들면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부분, 그 테스트 초기화하는 부분에 구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코드도 엄청 많이 그 테스트 코드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중복도 엄청 많이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테스트 데이터 세팅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API를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다가 보면은 이 테스트가 다른 테스트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보이는 코드도 실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런 주석을 또 남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테스트 간에 서로 영향을 준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석을 또 남겨진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영향을 받지 않고 테스트 초기화를 할 수 있을까? 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찾아본 게 첫 번째로 덜티스 컨텍스트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제 찾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사실 테스트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원인은 사실 같은 환경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테스트들이 다 같은 환경에서 동작을 할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테스트 클래스도 다 다르고 설정들도 다 다른데 이제 통합 테스트 같은 걸 돌리면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첫 테스트는 되게 느리잖아요. 비용을 아끼려고. 그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뭘 했는데 연희님 정답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쿠폰 하나 우연희님 쿠폰 캐싱을 합니다. 이 스프링 테스트에서는 효과적인 테스트 수행을 이제 위해서
컨텍스트를 캐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매번 새로 그 빈들을 로드하고 그 컨텍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아마 그 통합 테스트를 실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테스트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테스트들은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만 로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캐싱된 컨텍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주는 원흉이기도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캐시된 컨텍스트를 재사용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테스트에 사용한 컨텍스트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다른 테스트에서도 이제 재사용해서 캐싱된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 애너테이션 이름 보면 약간 느낌이 오죠. 이 컨텍스트를 그 더럽히는 그런 애너테이션이라고 일단 이해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애너테이션을 사용하면 기존에는 캐싱된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 연희님께서 모든 토론자 설정을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이 애너테이션을 사용하면은 컨텍스트를 이제 더럽혀서 캐싱된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그 컨텍스트를 사용하게끔 하는 애너테이션.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사실 완전히 테스트가 격리되겠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습 삼아 해보는 거는 뭐 괜찮은데 실제 인스 테스트를 이제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인스 테스트를 작성을 해도 진짜 몇백 개는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매번 컨텍스트를 만들어가면서 하면은 참 이러면 안 만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일단 테스트를 했고요. 사실 저희 팀에서도 이 초기화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리팩토링이 아직 도입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은 초기화할 수 있을까를 이제 알아보다가 이 컨텍스트는 유지하고 데이터만 초기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엔티티 매니저를 이용해서 저희 이제 JPL을 쓰니까 엔티티 그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클래스들을 이제 클래스들의 이름을 이제 뽑아와서 테이블 이름을 이제 찾고요. 그런 다음에 각 테이블을 트렁케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숫자도 이제 초기화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샘플을 한번 만들 수 있는데 코드가 잘 안 보이시면은 그 발표 자료에서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고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테이블 이름을 가져와서 해당 테이블들을 트렁케이트 시켜주는 그런 로직을 테스트 실행하기 전에 한 번씩 돌려주면은 조금 초기화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까지 그 초기화하는 부분 했었는데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초기화하는 부분을 하시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일 고민이 많이 되고 제일 풀기 어려운 부분이 기본 구문인데요. 사실 기본 구문에서 수많은 코드들의 중복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도 엄청 길어지는 원인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방치하고 두면은 사실 사용하지 않는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이 코드는 저희 예전에 그 인스 테스트 이제 코드인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시작은 152번 라인인데 그 이제 끝이 이제 404 라인이에요. 사실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엄청나게 긴 인스 테스트 코드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위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disabled라는 애노테이션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제 테스트 가독성이 좋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방치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테스트 코드가 동작을 안 해서 배포가 안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빨리 이제 고치려고 봤는데 테스트 코드가 거의 300라인이 넘어가. 와, 이러면은 좀 답답하고 막막하거든요. 테스트 코드가 길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약간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아, 그쵸. JUnit 5에서는 이제 disabled라는 애노테이션이 있고, 그 JUnit 4 미만에서는 이제 ignore-라는 애노테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ignore 처리를 하면은 이제 양반이죠. 만약에 그렇죠. 그 전체 주석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 테스트 코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마법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실 프로덕션 코드의 가독성만큼 테스트 코드의 가독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제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작은 단위로 쪼개야겠죠. 저는 이제 메소드 분리라고 이제 또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메소드 분리만 잘 해도 웬만큼의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사실 기분절이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메소드 분리만 해도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코드들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동작하지 않던 코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펙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반영이 안 됐던 그런 테스트 코드들도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둘씩 메소드 분리를 해 나가면은 이제 또 장점이 다른 테스트 클래스에서도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리팩토링 하고 있는 방향이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스텝 메소드,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 웬된 이런 스텝들을 이제 메소드라고 이제 분리를 하는데 이걸 스텝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이 메소드들을 다른 스텝 클래스에다가 이제 분리를 해서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팩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클래스를 분리해서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 테스트의 가독성을 이제 극한으로 좀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이 테스트 메서드의 이름을 이제 한글로 짓기로 일단은 하고 이제 리팩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글로 메서드를 한글로 메서드 이름을 짓게 되면은 가독성이 올라가죠. 저희도 이제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해도 네이티브가 아니고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대신 한글로 관리를 하려면 또 그만큼 컨벤션 만들기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의미하는 그런 약속을 정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청과 관련된 스텝 메소드는 이제 끝에 요청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리고 각 테스트 메소드들의 그 핵심 도메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일 앞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거는 팀이 이제 핵심 도메인이고 그다음에 끝에 요청이 붙었으니까 이제 요청 리퀘스트를 보내는 그런 메소드다 이렇게 컨벤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 클래스 테스트 메소드 자체를 그 문서화하는 효과까지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관점에서 이제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리팩토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팩토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컨벤션이라는 게 나만 보기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마다 적합한 그런 게 있을 거고 팀원들마다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나는 한글 쓰면 좀 별론데 막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제 만약 여러분들 팀이나 이렇게 적용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있고 이제 만약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때 가서 또 고치는 방향으로 좀 유연하게 정책을 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네임은 이 해당 그 테스트 메서드에서 조금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적어줬고요. 이제 주석을 따로 적지 않게 디스플레이 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중복된 내용을 검증을 한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 보시면 상단에 있는 인수 테스트는 수강 그 강의 신청을 검증하는 인수 테스트고 하단에 있는 테스트는 마감 시 신청할 수 없다라는 테스트인데 여기 네모 박스를 이제 보시면 강의 상태를 바꾸는 부분과 수강 신청하는 부분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복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대로 돌리면 이 하단에 있는 인수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그 검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 생성 유료 강의 수강 신청이라는 부분을 수행을 했는데 404가 응답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404가 응답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료 강의 수강 신청이라는 메소드가 성공을 하면은 이 인수 테스트는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지만 인수 테스트가 이제 실패하는, 아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지만 이 테스트가 성공을 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저 부분을 아예 메소드로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중복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는 그 수강 신청됨이라는 상태를 또 검증해주는 부분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하단 인수 테스트에서는 그 첫 번째 수강 신청이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을 하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신청된다라는 그런 검증 부분을 넣어주고 이 부분은 아예 메소드로 묶어주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인수 테스트를 이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은 과연 이 외부 API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었어요.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제 미션 시작을 하면은 GitHub 요청을 보내서 이제 브랜치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결제나 이런 과정에서 PG 연동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토론을 또 많이 했는데, 실제 호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그러면은 또 외부 서비스 의존되는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가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축을 했어요. 저희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먼저 GitHub API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계정으로 실제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 환경을 실제로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을 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서비스 의존적인 테스트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 기능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 요청을 보내서 구축하도록 테스트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그 GitHub에서 장애가 나면은 저희 기능이 또 제대로 잘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요청으로 검증을 하겠고요. 이에 반면에 결제 API 연동하는 부분은 실제 요청이 아니라 그 페이크 서비스에 이제 요청을 보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 테스트가 되지만 또 외부 그 서비스가 변경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좀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해당 서비스의 테스트 환경이 구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페이크 서비스를 저희 자체적으로 그 테스트 환경을 올릴 때 같이 동작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러 부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테스트 페이지에서는 여기로 요청이 가게끔 설정을 해서 이제 이 테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모든 부분을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클라이언트 테스트도 하고 아니면 또 수동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간단한 성능 케이스 먼저 작성을 하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여 나가면서 인수 테스트를 만들어 가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이게 처음부터 엄청나게 복잡한 인수 조건을 그대로 인수 테스트로 옮겨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약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까지 했지? 막 이런 혼동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한 번 요청이 가고 한 번 이제 응답이 와서 이 사이클이 한 번 돌게끔 인수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한 다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살을 하나씩 입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시면 하다가 또 좋은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수 테스트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수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 때 같은 테스트 픽처를 공유하는 인수 테스트끼리 이제 클래스를 묶어 놓으면은 이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특정 도메인에 관련된 인수 테스트를 전부 한 클래스에 담아서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 테스트에서 필요한 그 구문들, 기분절이 진짜 이게 필요한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도 없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필요한 기분절끼리 모아서 하나의 인수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작성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테스트 클래스를 들어가 보더라도 여기 있는 테스트 메소드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분 구분절들끼리 테스트 클래스를 묶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수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작성할 때 그 테스트 메서드를 만들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숄더를 사용해서 요청을 보내는데 이것 또한 되게 반복적이고 번거로운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시면 라이브 템플릿이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템플릿을 설정을 해놓고 코드에서는 이제 단축키를 입력하시면 이런 그 뼈대가 만들어져서 필요한 부분만 입력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인수 테스트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개발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TDD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TDD를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TDD와 TDD는 별개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ATDD만 한다든지 아니면 TDD만 한다든지 하면은 그 시너지를 또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사이클을 같이 적용해 보시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기능 구현을 TDD 하지 않고 그냥 기능 구현을 해요. 그러면 사실 이 인스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한 단위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TDD를 할 때보다는 그 좀 피드백을 덜 받으면서 개발을 해 나가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TDD만 한다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체적인 그 기능들이 통합이 되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조금 혼동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이 인스 테스트 하나에 여러 가지 TDD 사이클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TDD 사이클이 이제 돌면서 인스 테스트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BDD는 모키스트 TDD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딩 TDD와 이제 깊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스 테스트에서 이제 TDD를 해 나갈 때 사실은 아웃사이딩 방식으로 해 나가면 조금 자연스럽게 TDD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나리오대로 이게 행위처럼 명세를 한 다음 그 명세에 대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이어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TDD 사이클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스터빙을 한다든지 이제 테스트 더블 가짜 객체를 이제 사용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 코드는 이 테스트 코드가 프로덕션 코드의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특히 세부 구현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 인스 테스트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이제 도메인 설계, 물론 그 인스 테스트 작성하실 때도 이제 설계를 하셔야겠지만 그 다음에 인스 테스트를 작성하신 다음 좀 더 세부적인 도메인 설계를 이어서 이제 TDD 사이클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제가 저희 팀에서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인스테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메인과 관련된 부분, 핵심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TDD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기능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 로직을 구현이 끝난다면 이제 서비스 레이어 혹은 그 다른 도메인을 참고하고 있는 또 다른 객체에 이제 이어서 TDD 사이클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사실 이제 모든 사이클을 다 TDD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또 힘든 부분도 많기도 해요. 그리고 막 개발하시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이런 부분까지 테스트 코드 짜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 TDD로 개발을 해야 뭐 TDD를 하는 거다 이런 약간 강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테스트 코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TDD를 하면 더 좋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TDD로 개발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TDD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자바지기 박재성님께서 그 테크 세미나로 이제 TDD에 대한 얘기, 그리고 클린 코드에 대한 얘기, 팩토링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주신 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학습해 보시고 이제 적용을 해 나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죠. 이 강의는 정말 먼 강의였죠. 다시 한번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옆에 자바지기님께서 같이 계시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해주시면 또 한 번 더 해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저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어서 이제 TDD 사이클을 이제 해 나가시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먼저 인스 테스트로 탑다운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바텀업으로 구현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탑다운은 인스 테스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 테스트를 먼저 작성해서 요구 사항과 그 기능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내부 구현은 이제 TD 사이클로 이어나가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 경험을 조금 공유해 드렸고요.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세미나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어쩌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면은 좋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간혹 좀 의욕이 넘쳐가지고 나 뭔지 알겠어, 완전 다 왔어 이러면서 바로 우리 회사 코드에 한번 적용해봐야지 막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시겠죠? 네. 일단 그런 분들 있으면 정말 말리고 싶고요. 이게 뭔가 내가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뭔가 행한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책임이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패기가 넘치면 독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혼자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토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신 다음 내가 이 방법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혹은 저
유성현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건 나랑 전혀 안 맞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과감하게 그 부분은 빼고 내가 해보니까 이 부분이 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은 이제 취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장단점을 혹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적절하게 체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자 하시는 팀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일단 만드신 다음에는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팀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은 팀원들을 설득을 해야겠죠.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지난번 TDD 그 리팩토링 강의에서도 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을 이제 설득을 한 다음에 팀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때는 나 혼자 했을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했을 때 프로젝트와 이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도메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거를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유념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ATDD by Example이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무조건 성공하는 ATDD 규칙이 있느냐? 그 없다고 해요. 그런데 ATDD를 성공하는 팀들의 공통점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아주 쉽게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이제 서서히 도입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그 상황에 맞춰서 규칙들을 계속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프로세스부터 이제 적용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기본적인 규칙부터 하나씩 적용을 해 나가 보는 거죠. 이제 이때는 그 기록들을 조금 남겨놓으면은 다음 규칙을 만들어 갈 때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토익 프로젝트에서 먼저 진행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뿐만이 아니라 이 레거시 코드 기반에서도 혹은 그 레거시 코드 리팩토링 할 때도 이제 이런 인스테스트를 작성해 나가면서 그 팀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레거시 코드 기반에서 인스테스트를 만들 때 좀 더 그 규칙을 만들기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기능이 이미 작성이 돼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인스테스트를 만들고 리팩토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고 그 규칙도 정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규칙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다가 이제 이런 작성 가이드도 만들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도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이드가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가이드를 지켜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면 가이드 리뉴얼도 필요하고 버전업도 하면서 규칙을 확립해 나가는 그 상황에 그 팀에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개발팀에서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이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발팀을 넘어서 이 ATDD가 추구하는 풀사이클에 대한 ATDD를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거는 개발팀원들 설득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마음은 개발자가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기획자분들 혹은 QA분들은 저희랑 보는 관점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일단 조직이 다르면 그 조직이 추구하는 그 목표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팀원으로 참여해서 한 경험은 아니고 이제 제 지인이 이 ATDD를 도입하는데 기술 조언과 같은 그런 이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옆에서 진행해 보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ATDD는 그 ATD 사이클이 조금 되게 큰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사실 왜 좋은지 설득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제 친구가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데, 야, 그럼 이거를 뭐가 좋다고 해서 적용을 하자고 하지?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왜 좋은지, 뭐가 좋은지, 어떤 면에서 이제 이점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설득은 사실 그 개인의 역량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딱딱하게 그런 업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설득하느냐, 이거는 사람들마다 이제 역량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장점들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했던 내용들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비용 혹은 그 추가적인 작업이 덜 들어갈 거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이 인수 테스트를 정하고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절약될 거고 이런 장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 설득 끝에 이제 기획분도 참여하고 QA분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A도 코드 작성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대신 그 인수 테스트가 충족해야 되는 인수 조건을 만들 때 다 같이 모여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어렵게 한 다음에 이제 디스커스 회의를 한 거죠. 그 인수 테스트 인수 조건을 도출하는 회의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인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해 나가는데, 이때도 기획과 개발, QA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이제 기획에서 먼저 준비해온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획은 다 나온 상태인데, 이 기획에서 이제 인수 조건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하는데 다들 처음이니까 되게 막막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가능할까? 이러면서. 그러기에는 인수 조건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개발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피드백도 받고 기획에서. 그다음에 QA는 이런 방향으로 요구사항을 이제 바라보거나 이런 이제 피드백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해준 게, 이 화면 기반으로 작성할 때는 조금 더 이해도가 높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인수 테스트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이 하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일단 기본적인 그 전체적인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런 세부적인 기능, 세부적인 예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쪽에서 앞서 정리했던 방향대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서 팀에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니까 시간도 많이 세이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ATDD를 전과 후를 이제 그 피드백을 이제 줬는데, 제일 많은 그 피드백을 받은 부분이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기획자분께서는 개발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QA분들도 기획에서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파트에서 기획이나 QA가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다른 포지션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어려움도 있었겠죠. 이게 안 해본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일단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규칙은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막막함을 느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처음 한번 도입을 해보면서 인수 조건은 이 화면 옆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런 규칙을 또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 작업하는 느낌을 처음엔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차츰차츰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건데 첫 번째로 도입을 해본 거고 그 다음 프로젝트도 이어서 이 방식대로 진행을 해본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시도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됐어요. 그 인수 테스트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인수 테스트가 지켜야 될 그 요구사항을 인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인수 조건을 정의하는 회의에 같이 참여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ATD를 공부하고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느낀 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상 도입을 해보려면 사실 어렵다라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ATDD 자료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자료가 있으면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으면 그런 걸 찾아보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서 조금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좀 좋은 개념인 것 같아서 좀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선배 개발자분이나 후배 개발자분들께 이런 얘기로 이런 이야기 주제로 같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그 개발자분들께서는 이제 오늘 제 세미나를 보시고 혹은 그 다른 세미나를 보시고 이제 피드백을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ATDD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Q&A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초반에 조금 송출이 방송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이동을 하시면서 이제 좀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세미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이어서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자바지기님 그 박재성님께서 Q&A를 같이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먼저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브라운이 팀원인데 그 퇴근하는 방향이 같아요. 같은 동네라서 기사하러 왔거든요. 오늘 발표하고 되게 힘들까 봐. 그런데 갑자기 옆에 구경하고 있는데 Q&A까지 하게 됐네요. 네, 질문 많이 하시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창우님께서 그럼 ATDD라는 건 TDD의 레드 그린 사이클을 따라가되 테스트 케이스를 기분 랜덤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본인이 다 하세요. 저는 하다가 막히는 것만 더 할 수 있으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TDD의 레드 그린 이제 사이클을 따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개발을 해 나갈 때 그 인수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인수 테스트를 이제 기분에는 형식으로 작성을 한 뒤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 방식을 일단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구현을 할 때 이제 TDD 사이클의 레드 그린 리팩토링 이 사이클대로 이제 그 다음을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TDD랑 TDD의 사이클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DD에서도 이제 기분, 웬, den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분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TDD는 상당히 작은 단위, 어떤 메서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게 목적이라면 인스테스트 기반으로 TDD를 하는 건 실제 하나의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엔드-투-엔드의 그 기능 전체를 테스트하는 큰 범위의 TDD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 엔드를 쓰니까 ATD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김재윤님께서 인스테스트가 대략 몇 개 정도 작성이 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데 몇 개 정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네. 수는 해보지 않아서. 제가 좀 이전에 했을 때는 100개 정도 했던 것 같은 게 네, 저희가 다른 서비스보다는 인스테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저희대로 다른 서비스를 하면 제가 보기에 500개에서 막 1000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개발만 주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병행하다 보니까 기능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로 한 그 기능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100개는 넘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양도영님께서 좋은 레스터 숄더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백엔드만의 테스트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스터 숄더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사실 아까도 잠깐 그 테스트 클라이언트 객체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설명 안 드린 이제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객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스프링 문서에 보면은 저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을 대체해서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객체는 디플리케이트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이 객체는 조금 제외를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뼈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 때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보다는 그 인스테스트를 하기에 저희가 인스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디서는 UI 테스트 기반으로 해야지만 인스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백엔드 API들을 풀 테스트하는 것도 하나의 인스테스트라고 백엔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REST API를 테스트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REST 어슈어드가 우리 인스테스트 도구로 사용하는 데는 나름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부 기능에 있어서는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이 좀 되게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있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이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몇 개 써보신 다음에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향에 잘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플럭스 기반 API 사용하는 거에 익숙하시다면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저희도 한번 교육 과정에 도입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웹플럭스 그 API를 익히는 학습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교육 과정에서 도입했다가 빼버리고 다시 레스트 어슈어드를 사용했는데 그 API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되게 네, 다음 질문으로 TDD, BDD 등과 비교해서 ATDD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문득 궁금점이 생겼는데 어떤 기능 하나를 개발하고자 할 때 인스 테스트부터 작성하려고 하면 유닛 테스트에 비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커서 TDD가 주는 빠른 피드백과 설계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많이 희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확히 이해한 거는 맞고요.
아무래도 인스테스트가 작성하는 비용도 크고, 실행하는데 이제 피드백을 받기까지 사이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신 게 맞는데, 이제 인스테스트 ATDD 사이클 내에 TDD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TDD 사이클을 가진다고 해서 TDD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스테스트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인스테스트도 그 레드 그린 사이클 상으로 돌기 때문에 레드 상태에서 이거를 그린으로 바꾸려면 한 개의 인스테이트에서 n개의 단위 테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TDD 사이클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다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 네, 그러면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TDD에 대한 경험, 그리고 도메인 설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TDD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1차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TDD로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함이 있는데 이 인스테스트는 요청과 응답이 명확하다 보니까 처음에 초급자가 API 사용법만 익히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수월한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꼭 뭐가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아들내미를 작년 1년 정도 가르쳐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시키고 있는데 인스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 근데 인스테스트를 만드는 건 뼈대 코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스테스트는 잘 만드는데 오히려 도메인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잘 안 만들어서 코드 리뷰할 때 항상 코드 단위 테스트 만들라는 피드백을 주는데 초급자에게는 오히려 뼈대 코드만 있으면 인스테스트를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기 좀 어렵듯이 TDD도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인스테스트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빠른 피드백에는 조금 그 도움을 주는 장점이 희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슷한 기능을 구현할 때나 이후에 또 볼 때는 해당 기능에 대한 또 피드백을 배포하지 않고도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스펙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같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권영우님께서 인수 조건 정의는 모든 유관부서가 함께 모여서 정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 관점에서는 UI는 배제할 수 없을 거라 많이 고민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아직은 적용하지 못했더라도 그간 고민했던 향후 추진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UI를 이제 인수 테스트에 이제 포함을 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근데 그 예전에 셀리늄으로 한번 해보신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그 슬립이라는 커뮤니티 코드를 다 UI 기반으로 테스트를 자동화했었는데 이게 이제 UI 테스트를 만들었을 때 아까도 제가 댓글로 피드백 한번 했었는데 UI 변경이 백엔드의 그 비즈니스 로직 변경보다 좀 잦은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만들었던 깨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셀레니움 같은 것도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면 어떤 때는 패스했다가 어떤 때 패스 페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구현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그래서 그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모든 곳에 다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이라도 좀 자동화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백엔드 API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테스트를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원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에도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똑같이 만들고 뭐 UI 테스트까지 확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여러 개 없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말한 대로 뭐 기획이라든가 QA 개발까지 다 참여해서 이 ATD 사이클을 돌리면 좋은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우리 개발팀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개발팀에도 다른 사람 관심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도전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UI 테스트 관련돼서는 좀 의미 있는 피드백 드리기는 힘들겠네요. 아까 질문해 주셨던 제이님과 권영우님께 그 쿠폰 하나씩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질문이 좋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땡기는 대로 막 주는 거군요. 아, 네. 제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저는 뭐 객인데 옆에 그냥 제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호비도 그 알겠습니다. 좋은 하나 질문 좋은 있으면, 질문이 네. 있으면 네. 다음은 할로님께서 ATDD에 사용하는 테스트 도구를 소개해 주신 것을 보니 기존 통합 테스트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기존 통합 테스트와 ATDD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아마 그 인수 테스트를 말씀해 주신 걸로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합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문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인수 테스트는 그 사용자 스토리 기반으로 이 시나리오 관점에서 그 기능 테스트를 하는 게 약간 포커스고, 통합 테스트는 각각의 단위들이 유기적으로 잘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가 이제 통합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실 똑같은 말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테스트의 종류를 구분을 나눌 때 이거는 통합 테스트다, 이거는 인수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딱 칼처럼 나눠서 떨어지는 건 좀 그런 경우 많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수 테스트는 통합 테스트의 그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네, 그냥 저는 브라운 얘기한 걸로 가름하고 다음 질문이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글 영어로 각 테스트 메소드 작성하실 때 어떤 컨벤션을 지키시는지, 어떤 컨벤션을 지키는 중이신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부분은 일단 테스트 메소드는 일단 한글로 작성을 하는데, 그 테스트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그 기본과 웬텐과 관련된 메소드는 재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한글로 작성을 하고요. 그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바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는 그 특정 도메인, 그 핵심이 되는 도메인의 이름을 이제 먼저 따라가고, 이제 기본 웬 덴에서 웬과 같은 요청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뒤에 뭐 요청이라는 그 컨벤션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작성을 해 나가면서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테스트를 만들어가는 그 도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팀원들마다 조금 성향이 다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해가면서 또 바꿔 나가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크 서버는 사실 그 강의 자료에 그 샘플 코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TDD를 작성 후 어떤 사이클로 실행하나요? 배포 전에 PR 날리기. 그러니까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이걸 언제 실행하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기능 개발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수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일단 인수 테스트를 만들고 그 내부의 기능을 이제 TDD로 만들어 가는데, 이 TDD를 할 때는 인수 테스트를 실행시키진 않고 이 단위 테스트들을 이제 실행시키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구현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인수 테스트를 한 번 더 돌리고, 그리고 저희 배포 그 페이지에 그 인수 테스트가 동작하게끔 이제 설정이 돼 있어서 배포할 때도 동작을 합니다. PR 날릴 때는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큰 뭐 개발 조직이거나 아주 개발에 100% 전담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강의할 때 CI 도구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CI 도구까지 뭐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CI 도구를 도입하지 않다 보니까 PR을 알렸을 때는 바로 피드백을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배포하기 전에는 모든 인스턴스를 패스해야지만 배포하는 그런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꼭 반드시 뭐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팀의 어떤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서 어떤 프랙티스를 적용할지 말지를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미님께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나요? 아까 300줄 주석이 주석으로 될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커버리지가 확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커버리지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는지는 않습니다. 저는. 혹시 커버리지를 신경 많이 쓰시나요? 아니요, 신경 저희 안 쓰고 있고요. 일단 기능 개발하면서 아까 브라운도 강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게 불안감이 없는 정도로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거고 뭐 테스트 커버리지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 리뷰 저희는 이게 머지 되기 전에 PR을 보내서 코드 리뷰를 받은 다음에 2명 이상의 어프로브를 받아야지 머지가 되거든요. 저도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PR을 보내고 코드 리뷰를 받는데 아니 포비는 팀장인데 그리고 TDD 강의도 하는 사람이 테스트 코드 안 짜면 어떡하냐 이런 피드백을 팀원들한테 들은 다음부터는 열심히 인스 테스트 작성하고요 단위 테스트 작성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 코드 리뷰라는 장치가 우리들을 약간 견제하고 뭐 이게 팀장이든 팀원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테스트 커버리지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불안감이 좀 적은 수준으로 테스트 코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이제 원래 2시간 예정돼 있었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9시 16분인데 저희가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하니까 9시 반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 30분 아니더라도 저희가 10몇 분 이상 더 하니까 이거 원래 제 이러면서 내가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약간 직업병적으로 막 제가 주도하는 이런 게 생기는데 자, 30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진행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읽어보고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일단 답변하고 나중에 다른 질문들 취합해서 브라운이 답변해 주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TDD도 아직 잘 안 되는 팀인데 ATDD를 하기엔 버거울 것 같아요. TDD를 먼저 도입하고 그 후에 ATDD를 도입하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강민우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전 사실 TDD를 도입하는 것보다 ATDD를 도입하는 게 좀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100% 모든 부분을 인스트 테스트로 만들면 어렵겠죠. 그거는 뭐 TDD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 코드를 먼저 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개인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나 토익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익혀나가고 장단점을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팀의 코드에 적용을 할 때 좀 적용하기 쉬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적용하는 게 저는 조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 API가 그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확한 부분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TDD보다는 그 인스테스트, 그러니까 그 단위 테스트보다는 인스테스트를 이용한 ATDD가 조금 더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일정 부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 ATDD에는 TDD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질문의 의도는 이제 인수 테스트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단위 테스트를 먼저 적용하느냐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스테스를 추가하는 게 좀 더 좀 쉽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물론 그 사전에 API 그 학습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의 인스테스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 TDD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인스테스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오히려 서비스 장애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인스테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좀 버리고 우리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주문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스테스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 최소 인스테스는 패스를 하고 배포를 하게 만든다면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좀 테스트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경험을 하다가 좀 더 경험이 쌓이면 그다음에 TDD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너무 TDD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데 인스테스트를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들어봅니다. 박민훈님께도 쿠폰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 아니 좀 전에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답변할 때 하나 찾았어야죠. 저는 아까 아까 본 게 있는데 앞에도 비슷한 네, 다 비슷한 질문들이었네요. 네. 본인이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럼 채팅창으로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지금 질문이 거의 한 20개가 있는데 이거는 꼭 진짜 내가 이 시간에 못 들으면 너무 아쉽다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아까도 나왔던 채팅창에 나왔던 질문인데 정말 많은 이런 강의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이제 관심이 없는 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이런 새로운 프랙티스나 기술들을 전파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공감하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솔직히 우리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나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에 거의 5배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팀원이 많으면 거의 10배, 뭐 몇십 배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일단 뭔가 변화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인지해야지만 실패하더라도 또 에너지를 발휘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변화를 만들려면 본인이 우리가 장난감 프로젝트로 계속 하라는 이유가 본인이 이것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적용하려고 할 때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예외 상황들이 진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가능한 빠르게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충분히 장난감 프로젝트든지 아니면 나 혼자 꾸역꾸역 뭔가 레거시 코드 리팩토링을 하든지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면서 경험이 좀 충분히 쌓였다고 했을 때 전파하려는 욕심을 부려야 된다. 그리고 원래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이 가장 많은 야근을 하게 돼 있고요.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돼 있고 욕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고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하다가 남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 생고생이냐. 나만 맨날 야근하고 있고 저 인간들 문제 해결 내가 다 해주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원래 가장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굳이 내가 사서 고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할까요, 이런 거? 네, 왜 할 것 같습니까? 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무엇인가 변화를 만드는 도전, 그리고 실패했을 때 또 거기에서 또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건 내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사람은 나일 거라는 거죠. 많이 배울 거고. 예.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많은 개발자들이 안 해요. 하지만 뭐 요즘 연봉 6천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좋은 회사들에는 이런 좀 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더 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리더십 역량인데 이런 리더십 역량을 갖춘 개발자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력 한 10년이 넘은 다음에는 이런 리더십 역량을 더 원하거든요. 네, 팀장이나 리더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개발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경력이 적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된다. 팀장이나 시니어 개발자 된 다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팀장과 리더들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롤모델로 삼을 만한 리더와 시니어 개발자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잖아요. 저 솔직히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리더십 역량을 키우셔야 된다. 그게 진정 요즘에 좋은 리더가 돼서 관련사들 진짜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막 도전하고 막 실패하고 밤새도 내가 하고 있는데 팀장이 막 그런 삭제 그만해라. 그럼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그런 팀은 때려쳐라 빨리. 오래 있을 필요 없다.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나를 위해서 10년 뒤에 5년 뒤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연봉 1억 이상 2억 이상 만들기 위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시키지 않아도 한다면 분명히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정받으면서 연봉 1억은 요즘 같은 때 우습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갑이 될 수 있는 뭐 인공지능이 나오든 말든 간에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개발자는 사라져도 리더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미래지향적인 삶이 어떤 삶일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잘렸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저 박대성이라는 인간 말 믿고 막 삽질하다가 잘렸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제 술 한잔 사드리면서 고민 상담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지 이직을 잘할 수 있는지 열심히 도전해 보시고요. 힘듦이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해라. 그럼 제가 여러분 정말 진정 열심히 그 도전을 잘했다면 다른 회사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진다는 거. 요즘 힘드시죠? 이런 말 많은 팀장이 꼭 일한다는 게. 아까 존경할 만한 시니어 얘기했는데 이제 호비 박재성님 이렇게 나오는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팀원들이었으면 아마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 제이슨 팀원인데 포비 말씀 길어진다는 막막할 수 있는 제이슨 내일 보죠. 네. 아무튼 보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하려고 마지막 멘트 이거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프랙티스보다 이걸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개발자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 멘트 3분 동안 같이 수다 타임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강의?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근데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평소에도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이 세미나를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아직 두려워서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조금 용기를 내서 해보면은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틀린 걸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저에게 그 피드백을 주시면 또 그거를 받아서 저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ATDD나 이런 개발 관련된 내용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됐었던. 네, 사실 제가 리더로서 브라운이 앞으로 무엇인가 본인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강의 주제를 만들어 갈 때 우리나라의 인스테스트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서 본인의 역량으로 쌓으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이제 한 2년 동안 역량을 쌓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세미나까지 했는데요. 사실 제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잘 성장을 했고 역량을 키워서 세미나까지 한 거는 되게 저도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Q&A 되게 많이 못했잖아요. 다음에 별도의 이렇게 뭐 거창하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공개해서 네. Q&A 이렇게 수다 타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좋죠.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스테스트나 ATTD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런 주제를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더 많은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이제 오늘 신청하신 분이 1,000몇 명이 된다고 하던데 그분들의 메일 주소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네. 어딘가에 링크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질문 남기라고 하고 이런 Q&A 시간 한두 시간 떠드는 것도 오늘 Q&A도 상당히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면서 뭔가 토론 주고받으면서 한 단계 더 저희도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때 이제 저희 팀원들과 호비도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그렇게 제이슨하고 CEO도 네, 당연히 CU랑 제이슨도 같이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보다 더 값진 Q&A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 세미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끝으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